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입니다. 한성희 지음, 매입은 출판사 발행이에요. 한성희 작가는 40년간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해온 정신분석 전문의이면서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딸에게만큼은 평범하고 서툰 엄마였다고 하는데요. 딸아이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그 딸아이가 그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그때 깨달았다고 하네요.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정작 딸에게만큼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편지 형식으로 담백하게 써 내려간 글입니다. 이 책은 꼭 딸 아이가 아니더라도 삶에 지쳐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긍정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노트온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니? 주디 덴치가 열연한 50대 외로운 올드미스 바버라 코벳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바버라가 동료 교사에게 이렇게 고백했지. 어렸을 때 난 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꿈꿨지. 하지만 언젠가는 주제를 알게 되는 법. 내 인생을 혼자서 끝내게 될까봐 두려워. 남들에게 외로움을 들키기는커녕 워낙 깐깐하고 지독하게 행동했던 주인공이 던진 대사여서 그런지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과연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아쉬워할까?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어머니가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셨다. 젊어서는 6명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내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질경이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생활력,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다. 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몇 해 전 병치레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난 후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어릴 때는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삶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고 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네가 어릴 때 너를 키워주기도 했던 내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였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채 10살이 안 되었는데도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부모는 말한다. 우리 애가 IQ는 125인데 공부는 40명 중에 35등 하고 있고 꿈도 없대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데려오는데 그 아이는 정작 시큰둥하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기에 학교에 가서도 시큰둥, 집에 가도 시큰둥이다.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날일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움직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로봇에 지나지 않게 된다. 모든 인간은 엄청난 호기심과 삶을 향한 에너지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아이는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세상을 탐험하려 한다. 뭐든 만져보려 하고 깨물어 보려 하고 맛보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는 무한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나간다. 그런데 무리한 교육과 선행학습, 지나친 경쟁의식은 아이로 하여금 삶에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지친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쉬고 싶어 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에너지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치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그럴수록 삶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다. 딸아, 나는 너에게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바라건대 나는 너에게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 했으며 순간순간 재미있게 생동감을 지니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거나 남들에게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몫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딸아, 할머니 말씀처럼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 엄마는 나 키우면서 이래라 저래라 크게 간섭 안 했잖아. 그래도 나한테 이것만은 꼭 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뜬금없던 네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네 마음도 자주 보살펴 주어야 해. 너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 이번에는 그때 미처 못했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한다. 예측 불허의 세상살이에서 무엇이 우리를 단단히 지켜줄까? 건강, 돈, 직업, 부모, 배우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내 한 몸 지키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탄탄한 지위와 인맥이 있어야 험한 일이 터져도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느라 나쁘끄러운 이전 투구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도 불행해하고 때론 자살로 그 모든 것과 이별을 고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것들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 같지는 않다. 내 몸을 보호하고 나와 내 가족의 사회적 위치를 보호하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정말 안전할까?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건강과 사회적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이 무너지면 돈도 건강도 사회적 지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쩌면 매일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신체는 온갖 바이러스,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사고와 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대한 면역을 키우고 따뜻한 옷을 입고 안전한 가옥에 살면서 사고에 대비한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어기제라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이 잘 작동하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 사실 이것처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다. 마치 온갖 비타민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어느 순간 독감에 걸려 열병을 치르기도 하는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의 방어기제도 한순간 무너져 내린다. 친구가 무심코 내뱉은 "넌 너무 찌질해." 엄마가 무심결에 툭 던진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같은 말에 마음은 순간 조각나 버린다. 몸이 아프지 않게 조심하듯 마음도 상처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최적화하고 평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더 이상 찌들지 않도록 왜곡된 갈등에 짓눌려 더 이상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무방비로 반복 노출되다 보면 결국 우울과 불안, 무기력이라는 위험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28살 은영 씨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이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바쁠 때 먼저 나서서 일을 돕는 고마운 존재였다. 그런데 작년부터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남의 일까지 떠맡다 보니 갈수록 일이 늘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쉬지 않고 일해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은영 씨는 그게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았다. 급기야 병가를 내고 회사를 쉬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은영 씨는 퀭한 눈으로 말했다. 세상은 온통 책임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해야 할 일들 뿐일까요? 제 인생에는 제가 없어요. 그녀는 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스스로에게는 너무 엄격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먼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아니,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했다. 상담을 거듭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왜 그렇게 위축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은영 씨의 아버지는 밤마다 폭음과 폭력을 일삼았고 어머니는 그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 어렸지만 장녀였던 그녀는 아침마다 동생들을 챙겼고 밤이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지켜내는 여전사로 변신했다. 무력한 어머니는 그런 은영 씨를 집안의 기둥이라며 칭찬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응석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한 억울함, 어른 역할을 강요했던 어머니에 대한 미움, 매일 가족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모를 미워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분노와 죄책감이 폭발해 가족을 집어삼킬까봐 두려웠던 그녀의 무의식은 결국 모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그리고 책임감 하나로 로봇처럼 움직이며 잔뜩 쌓인 일들을 처리하고 또 처리해왔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고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막힌 도관에 계속 물을 넣으면 한 번에 터져버리듯 말이다. 그래서 제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알 수 없는 긴장과 막연한 불안, 이유 없이 치솟는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화병처럼 신체 증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은영 씨가 회사에서의 과중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누가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처럼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감정을 원하겠니? 그러나 사람의 모든 감정은 하나의 통로를 타고 흐른다.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겠다고 감정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기쁨, 행복, 환희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 제한되기 마련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마음속 지옥을 피하려고 하면 마음속 천국도 멀어진다고 말했다. 은영 씨야말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다가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그저 책임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은영 씨에게 데이비드 그리피스가 지은 힘과 용기의 차이라는 시를 선물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은영 씨 마음속엔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숨어 있었다. 그동안 은영 씨가 그 아이의 상처를 감추고 억누르기 위해 힘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아이와 대면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였다. 꼭꼭 덮어서 꽁꽁 얼려버린 죄책감과 분노를 들여다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은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부모가 저지른 잘못에 정당하게 분노했고 모른 척했던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릴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한 것이다. 자기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감정은 모른 척하고 억누르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식과 강도로 튀어나오면 참 난감해진다. 그래서 감정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흐르도록 바라봐주고 인정해줘야 한다. 수치심, 죄책감, 불안, 시기심 등이 올라와도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당연하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충분히 이해해. 하는 식으로 다독여줘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 여유이고 마음의 탄성이다. 당연히 마음에도 임계점이 있다. 그 지점을 넘기면 폭탄이 터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임계점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구나.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감기에 대비해 미리 비타민을 섭취하듯 마음도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쉬어줄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쁘고 멋있는 것들을 보러 다니라는 말이다. 웬 한가한 소리냐고? 아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주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탄성을 유지하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다. 마음이야말로 크게 다치면 회복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젊었을 땐 나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들 한다. 지위나 재력에 먼저 관심이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테지. 그러나 살아갈수록 알겠더구나.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그러니 따라 온 마음을 다해 울고 웃으렴. 모든 감정을 흐르도록 둠으로써 생이 선물하는 다채로움을 가능한 많이 경험하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기를 엄마는 진심으로 바란다.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딸아, 얼마 전 들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집에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랬단다. 아가야, 다른 거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얘기를 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가 하는 말. 동생아, 엄마 말은 다 뻥이야. 조금만 커봐라. 공부 못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구박받아. 거기다가 청소도 해야지, 심부름도 해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말은 아예 안 믿는 게 좋아.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며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는 혹여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건 아닌지 뒤돌아보게 되더구나. 세상의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진다. 건강해야지, 씩씩해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성격도 좋아야지. 태어날 땐 존재 자체만으로 감격하던 부모가 잔소리꾼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는 사랑받으려면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부모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그것을 따라가기가 버겁게 느껴진다. 그런데 부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한다. 다 널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정도가 심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혹시나 사랑을 잃을까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더 애를 쓴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 채 어른이 된다. 부모의 바람에 따라 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이 길이 맞나 싶어 고민하는 대학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에 취업했지만 막연히 이건 아니다 싶어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 가족 뒷바라지에 반평생을 바쳤지만 경무와 접대에 시달려 결국 병이 든 중년 남성. 이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토로했다.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 세상에 인정해주는 것을 쫓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오징어 잡이배는 밤바다에 환하게 불을 켜서 오징어를 유인한다. 심해에 사는 오징어들은 자기를 살리는 빛인지 죽이는 빛인지도 모른 채 홀리듯 배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러면 어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오징어를 배 위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모른 채 욕망에 이끌려 무작정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할 때가 있다. 그것은 유행하는 옷이나 전자제품,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되기도 한다. 한번 현혹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기세로 뛰어든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몹시 부추긴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없던 욕구도 새로 생겨나게 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 명품을 사고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멀쩡한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캠핑 용품이 차고 넘치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써가며 새로운 장비를 산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욕망을 풍요한 사회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들에게 소비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은 너무나 완벽하고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그에 버금가는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활동도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욕망은 너무 세련돼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원래 스스로 원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라캉은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라고 물은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진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는 타자의 욕망에 가깝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보이는 나로 살도록 훈련되어 왔구나. 나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살아왔던 것이다. 어릴 때는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애를 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해야 남들의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다는 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사실 타인의 인정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칭찬을 들을수록 더욱 그 일을 잘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인간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지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모양대로 보내주는 찬사에 맞추어 내가 만들어져 왔을 경우다. 자신의 참모습은 탐구해보지 못한 채 말이다. 모파상이 쓴 소설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수려한 외모를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한 탓에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늘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무도회 초대장을 가져왔다. 마틸드는 상류층 사람들과 화려한 연애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입고 갈 옷과 액세서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했다. 결국 부자 친구인 잔느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갔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마틸드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결국은 빚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다. 그 후 빚을 다 갚기까지는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남노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고단한 세월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또한 앗아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마틸드는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옛 친구 잔네를 만나게 되었다. 마틸드는 잔네에게 목걸이에 얽힌 사연을 말하며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잔네의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아, 불쌍한 마틸드. 내가 너한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400프랑짜리였다고. 내가 만약 마틸드였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누가 마틸드의 10년을 보상해 줄까? 나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해 10년을 허비한 그녀를 보며 문득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 채 타인의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물론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진짜 원한 삶이 아니어서 후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보상해 줄 수는 없다. 마치 마틸드가 가짜 다이아몬드 값을 물어내려고 악착같이 보낸 10년을 아무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은 가수 장기하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끼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 남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장기하 씨는 서울대 출신의 뮤지션이다. 그런데 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인디밴드 활동에 올인했다고 한다. 연봉도 높고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고작 20살에 불과한데 그가 만사 제쳐두고 음악의 모든 걸 걸었던 이유는 뭘까? 아마 자기만의 끼와 남의 끼를 구분할 줄 알았고 남의 끼로는 오래도록 잘 살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렸기 때문은 아닐까.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 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도 해봐야 한다. 간혹 이 이야기에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신념을 철저히 따랐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갓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것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칫하면 세상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럴수록 나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따라 너무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망 어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냥 너는 너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라. 발끈하지 말고 더 우아하고 단호하게 표현할 것. 동물의 세계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일격을 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니?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고, 줄다름질 치던 얼룩말도 도망갈 힘이 남지 않으면 뒷발로 사자를 공격하더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힘이 약한 존재도 극한의 위험 상황에 놓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대항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뱃속부터 강렬한 에너지가 끌어 넘친다. 그것은 화라산의 용암처럼 분출하기 때문에 쉽사리 막거나 함부로 손대기가 힘들다. 바로 분노다. 분노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힘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통 분노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애를 쓴다. 아마도 분노가 부적절하게 표현되어 난감해진 상황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인 이상 분노라는 감정을 피할 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노, 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모습을 떠올린다. 꼭 참거나 지르거나. 그런데 참거나 지르는 방식으로 분노가 표출되는 경우는 생각 외로 적다. 분노는 훨씬 다양한 얼굴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분노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라는 속담을 떠올리면 쉽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대상은 나보다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놓고 화를 낼 수 있겠나. 꾹 참은 분노를 저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 터뜨린다.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부하 직원을 혼쭐낸다. 심하면 알지도 못하는 콜센터 직원에게 나쁜 말을 퍼붓고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내뱉는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갑질이 바로 이런 경우다. 반대로 분노하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사람들도 있다. 무표정해지고 입을 닫는다.
상대가 하는 말에 차가운 냉소를 대꾸한다. 그건 원래부터 안 되는 일이었어. 짐짓 모든 일에 통달한 사람처럼 뒷짐을 지고 갈등 상황에서 물러나 상대가 고생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상사가 지시를 하면 시키니까 해준다. 근데 잘 안 될걸? 하는 태도다. 그들은 겉으로는 어떤 일에도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분노가 흐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헌신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 중에 많았지. 집안을 잘 돌보지 않고 술에 빠져 사는 남편인데도 삼시세끼 밥을 다 차려주고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시가 어른들을 살뜰히 돌본다. 그들의 전략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고 스스로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다. 봐라, 너는 그 모양이지만 나는 모든 걸 견뎠다. 나한테 평생 미안해 해라 하는 마음이랄까? 그러므로 자기를 학대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모든 일을 떠맡는다. 너무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은 굳고 거절한다.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너무 예의 바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분노로 가득 찬 경우가 많다. 그들은 별일 아닌데도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입에 발린 칭찬으로 상대를 난감하게 한다. 왜냐하면 상대가 자기 안의 분노를 눈치채서 자기를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은밀하게 분노를 표출한다. 상대에 대한 험담을 험담 아닌 듯 슬쩍 흘린다. 상대가 일을 시키면 핑계를 대면서 미루거나 실수를 빙자해 일을 망친다. 당연히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떨어진다. 어떻게 스스로를 망치면서까지 그럴까 싶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분노는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분노의 강렬함에 대해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만큼 잘 표현한 이가 있을까? 그는 화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화는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다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안가품하는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감행한다. 그래서 화는 일시적인 광기라고 할 수 있다. 화는 하찮은 이유로 격분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화를 낼 때 우리 마음속은 무기 없는 전쟁터와도 같다. 화난 사람 눈에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잘못한 상대에게 안갚음해줘야 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함께 죽는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분노가 이처럼 사리분별을 막을 만큼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분노는 생존 본능과도 연결된다고 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잘잘못을 따질 틈이 어디 있겠니? 위협을 당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분노가 올라와 공격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비단 육체적 공격만은 아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훼손당했다고 느껴도 사람들은 위협으로 여기고 분노감에 휩싸인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렴.
마치 네가 모욕을 당한 듯 화가 치밀지 않니? 그렇게 보면 분노가 가지는 공격성도 이해가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본능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그런데도 작은 일에 죽고 사는 문제처럼 달려드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사소한 일도 커다란 위협으로 느낀다. 자기 과대감 때문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할수록 허상과 같은 자기 이상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바늘에 스치기만 해도 풍선이 터지듯이 작은 일에 자기 이상이 와르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발끈하고 마는 이유다. 그러므로 자주 화가 나고 행동으로 연결된다면 외부의 사건이 아닌 내부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반복되는 분노 표출은 대부분 허약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는 분노의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법. 그 전에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화에 제동을 거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좋겠구나. 화를 다스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엄마는 불교에서 배웠다. 불교에서는 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두 개의 화살로 나누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가 내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해보자. 당연히 불쾌감이 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화살이다. 살아가는 한 언제라도 맞을 수 있는 화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감히 나한테 욕을 하다니 하고 분노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죄책감이 든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거다. 이 화살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내가 나에게 쏜 화살이다. 이 두 번째 화살은 피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순간 두 번째 화살을 연쇄적으로 쏘지 말고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화를 우는 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틱나탄 스님은 그러더구나. 아이가 우는 것은 무엇인가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일 거고,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생긴다. 화를 품에 끌어안은 채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충분하다. 아기가 이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호흡만으로도 분노는 제법 가라앉는다. 여기까지만 와도 절반 이상은 성공이다. 분노의 화염이 누그러지면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러고 나면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 보렴.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화를 낼 건지도. 화를 내기로 결심했다면 갈등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이런 감정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인격이나 과거사까지 끌어들이지는 말자. 분노에 기름을 붓고 헛된 싸움을 반복하는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 뜻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피해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겐 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그런 말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이다. 상대를 존중해주는 태도로 원망을 담지 말고 담백하게 말해야 한다. 누구나 존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법이니까. 모든 감정은 아는 만큼 관리가 가능하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들여다보지 않고 내지르는 분노는 나와 상대를 모두 파멸로 이끌지만, 잘 관리된 분노는 한 사람을, 나아가 세상도 나아지게 만든다. 그러니 화가 마음에 불을 지르거든 잠시만 멈춰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아라. 이 분노를 무엇을 위한 동력으로 쓸 것인지를 말이다.